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파이터입니다. 어제 법원이 삼성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취임 한 달째를 맞았습니다. 높은 지지율도 사실이지만 이견이 제기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각 당 의원들과 함께 정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해볼까 합니다. 차례대로 소개해드리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일단 통계상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어서 그렇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도 있고 본인의 소신들도 있으실 테고 여러 하실 말씀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지금까지 취임 한 달째를 좀 평가하는 순서를 공통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순서로 좀 공통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인상이니만큼 너무 기운 빼지 마시고 가볍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 네, 이제 출범 한 달째를 맞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자평하지 않고 국민들의 목소리만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소통과 인사를 최고의 점수를 주시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칭찬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며 무엇보다 여기 계신 다른 야당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 의원님. 예,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처음에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소통하려고 하고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환호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근데 현재로 봤을 때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 소통하는 모습들이 그냥 보여주기식 쇼통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처음의 초심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는 정책에 있어서도 비판에 대해서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서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어서 손 의원님. 예.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격이 없는 소통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그 상실감에 빠진 국민들의 아픔을 많이 치유해준 점만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통, 국민과의 직접 소통도 중요하지만 그 정부의 국정 수행 능력을 정확하게 보여줄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야당과 또 좀 더 소통을 해주시는 그런 대통령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 의원님. 네,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잘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측근들이 백의 종군하면서 떠난 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아마 환호했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지금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는 외교 안보 면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줄타기 고개는 결국 자칫 잘못하면 외교 안보의 파탄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 이런 점에서 제가 좀 우려되는 점을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방위원장이시니까 또 사드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신 바도 있으시고 그 부분은 개별적인 현안 나눌 때 기회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말씀하실 시간을 조금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현재까지 지지율상으로 봤을 때 과거 정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약간 하락세인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혁 씨 또 짧게 좀 여쭤보죠. 그러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점. 그렇지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견이 있다라고 하는 점 하나씩만 또 번갈아 가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거꾸로 가볼까요? 김영우 의원님. 네, 제가 볼 때 이제 한 달 정도 지났고요. 여러 가지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가 소통하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 파탄의 원인은 의사소통의 실패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의사소통을 시작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에요. 다만 그 내용과 실질적인 면에서의 의사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조금 의사소통을 일방적으로 한다는 느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이 국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예는 없거든요. 과거에도 인수위 자료는 국회가 요구하면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내의 의사소통을 좀 더 잘해야 된다. 이번에 그 사드 관련 보고 문제 가지고 국방부와 청와대가 굉장히 그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의사소통, 실질적인 의사소통으로 해결할 문제가 국제 문제와 또 외교 문제화 이렇게 된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의원님은 아무래도 여당 의원님이시니까 순서상으로도 그렇고 제일 마지막에 이 세 네. 분의 다 의견 담아서 네,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손 의원님. 제가 할까요? 소통 보여주시는 부분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능하신데 그 부분을 야당과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의사결정이 된 이후에 따라와라 하는 식의 그런 소통이 아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함께 참여하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협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벤치마킹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충분히 뭐 긍정적인 효과이고 또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대통령의 훈령 형태로 국정을 수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야당과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예. 정 의원님은 특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 앞서 쇼통이라고 가장 하셨고. 이제 상징적인 장면이 뭐냐 할 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는 장면이 가장 상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고, 선거 때에 가장 적수했던 사람을 불러가 진정하게 의견을 1시간 반 예정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래 만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 내용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반기문 총장이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충원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냥 듣기만 듣고 반응도 없었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의사도 별로 없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통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냥 보여주기식, 그 다음에 언론에 비는 모습, 국민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인데, 그것이 소통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하고 자기가 내가 옳다 하는 거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소통인데, 그야말로 만남 자체만으로 의미를 두고 홍보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됐을 때는 저것이 과연 오래가는 소통이 되겠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정부가 이제까지 소통 때문에 84%라는 지지를 받았지만은 그 소통이 진정 있게 자기가 가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그러한 소통으로 가지 못할 때에는 결국에 가서는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저는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는 의미에서의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분의 지적을 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먼저 김영우 의원님, 여러분들 말씀도 칭찬과 또 지적하신 부분 다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먼저 김영우 의원님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인수위 언급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는 근자에는 없었던 처음으로 도입되는 방식으로 인수위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수위법을 부결시킨 것이 여기 계신 김영우 의원님의 소속 정당 그리고 정태욱 의원님의 소속 정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것이 바로 자문위원회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물론이고 권한도 예전의 인수위에 비하면 보잘것 없습니다.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자원을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통과 관련한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주셨는데요. 소통이라든 말씀하시면서 만남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 모든 사당, 그리고 또 정의당까지 합한다면 5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각 당의 정책적 차이점을 드러냈습니다. 공약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질적인 공약을 가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만의 공약, 정책들이 수행되는 데 있어서는 어차피 야당과 배치되는 지점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통이라는 것이 언제나 두 가지를 더해서 2로 나눈다, 3으로 나눈다, 4로 나눈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때로는 국민의 동의를 받은 정책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되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설명을 하는 과정이 소통의 과정입니다. 물론 때로는 야당과 함께 의사결정체 안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출범 한 달에 있어서 사실상 정책과 관련해서 주요하게 대치된 점은 없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한 달이라면은 국민이 정권을 주신 그 문재인표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되려 야당도 국민의 의지를 존중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진정한 소통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작동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막연히 관념적으로 이해하면 주신 말씀들이 이름 동의할 만해 보이지만 내용을 몇몇 따져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유롭게 반론 듣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협치를 강조하고 굉장히 그래 오지 않았습니까? 필요하죠. 저도 사실 국방위원장으로서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방부의 그 대통령 업무 보고 때도 사실 야당에서는 저 혼자 참여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국방위원장입니다만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대통령 업무 보고 때 저에게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흔쾌히 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 협조할 것은 반드시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국정감사 때 새누리당이 보이콧했지만은 제가 혼자 들어가가지고 국방위원회 열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소통을 하면 안 된다. 협치는 말 그대로 협치입니다. 같이 하는 것이죠. 물론 여와야의 차이는 있죠. 정권을 잡았으니까. 다만 지금 말로는 협치하면서 추경 예산은 또 엄청나게 지금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근데 해당 부처의 장관이 임명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회에 와서 누가 어떻게 추경안을 보고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말은 협치고 형식은 대화와 의사소통인데 실질적인 면에서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 정부 내의 의사소통은 그 안에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외교 안보 쪽으로 국제적인 문제나 한미동맹 쪽으로 튀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네. 예,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이야기하면 충분히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마음의 견해까지 바꿀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추상적인 조금 단어들이 오가고는 있는데 본격적인 이슈를 드리면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정책하고 인선 얘기에 대해서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발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가 대표적으로 그러했는데 5.18 사과 관련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18은 저에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였습니다.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당시 군복무중이던 법무관이었습니다.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습니다. 그 재심 판결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항거 행위로서 정당행위로서 무죄라는 재심 판결을 수용을 합니다.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 있었더니 저 청문회장에 오셔서 저희 후보자로부터 사과를 받으신 것 같던데 어떤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미리서 이야기 못한 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그런 사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불고 그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화해 쪽으로 모든 것을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결국에는 저 부분이 가장 좀 쟁점이 된 부분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면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저의 우려이길 바랄 뿐인데 국민의당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김희수 후보자는 적격입니까? 부적격입니까?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5.18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또 저희 내부에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언제부터 5.18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영상에 나오는 사과 장면 저 부분은 사실은 좀 김희수 소장 지명자의 입장에서 미리 사과했어야 될 것이죠. 청문회 자리에 와서 저런 사과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김희수 지명자의 이념이나 또 5.18 당시 판결 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헌법재판소의 구성 자체에 관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추천 몫으로 재판관이 되신 김희수 재판관에 대해서 1년 3개월 남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시게 되면 박한철 소장분의 그 재판관이 다시 또 대통령 추천 몫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해서 국회 3, 대통령 3, 네. 그리고 대법원장 3, 이 구조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법리적인 검토를 하면서 아마 오늘 중으로 그 청문회 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예.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어떤 정치공학적인 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국가 전체적인 구조에 있어서 국정공백을 빨리 최소화시키면서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느냐가 중점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한마디. 네네, 말씀하시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이제 내정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 가치를 최종적으로 수호하는데 저분이 그런 의지를 있느냐 그 부분에 관한 겁니다. 가장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이제 통진당 해산에 관한데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저에게 들었는 것이 첫 번째 이유는 그때 이석기 그 일당이 전체 통진당에서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하고 또 한 가지는 폭력혁명을 주장하지 않았다는데 실제로 아로 조직, 혁명 조직을 이야기해가지고 이석기 일당은 NL 계열로 사실상 통진당을 주류로 이끌고 갔습니다. 이정희를 임명했다가 마음대로 갈아치우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 그게 잘못됐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폭력혁명을 주장하기 위해서 무장 봉기 운동까지 연습까지 했는 그런 사람을 인정을 안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그러면은 사상적인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또 역할이라 그렇게 아마 본인이 해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헌법재판소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독일 같은 경우에 바이마르 공화국 때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체제를 보호할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만든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사람들에 적극적으로 재판을 해달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인데 그러한 통진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조차도 자유민주주의로 이름으로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장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거는 명확하신 거고, 예. 이석기 전 의원, 통진당 판결까지 지금 같이 묶어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바른정당 의원 의견도 듣겠습니다. 저는 청문회 제도에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저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 김희수 이분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소장이라 하면 헌법을 다루는 최고의 수장이고요. 헌법과 관련돼서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내리는 분 아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재 판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김희수 이 내정자가 단순히 청문회에 나와서 한두 의원들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자신의 철학, 또 과거에 있었던 자신이 생각했을 때의 어떤 과오에 대해서 국민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밝히고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또 대한민국의 어떤 건국 이념이라든지 또 과거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본인의 소견을 밝히는 것이 제대로 된 청문회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그럼 당의 입장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뭐 당에서는 아직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의원들은 이번에 우리 정태욱 의원님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만 과거에 재판에 있었던 판결문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 특히 민주주의 혁명 그런 어떤 이념적인 면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는 분이 아니냐라는 강한 우려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념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넓게 좀 퍼지는 분위기인데 이 의원님은 반박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예, 뭐 세 분께서 전부 저에게 반박의 지점을 주시다 보니까 사실상 발언 기회로 따지고 보자면 제가 곱하기 3만큼 있어야 충분한 답변을 드릴 텐데 예. 뭐 방송의 특성상 그렇지는 못하실 것 같아서 짧게나마 뭐 부족하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금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김희수 후보자께서 5.18 관계자를 당일날 만나서 사과하는 모습은 조금 부족했다 말씀하셨는데 뭐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김인수 재판관이 그간 보여온 법조인으로서의 소신과 의견 피력의 과정을 보면 5.18이라는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정말 강력한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에서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모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점이 되려 더 강한 사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상의 문제를 잡으셨고 법률적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만큼은 뭐 사실상 이번 임명과는 무관한 그간에 이미 있어 왔던 일입니다. 만약 그 부분에 있어서 정당성의 문제에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제도적으로 해결하실 문제가 아닌지 굳이 꼭 이 시점에서 김희수 후보자에게 들이대야 할 잣대인지는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길게 할애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의 거듭된 지적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조금 보완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태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제도는 맞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독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해서 민주주의 이념을 해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겠다는 취지에서 기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최근 네오나치 이념을 기본으로 한 굉장히 폭력적 정당이 있었습니다. 정당 해산 사건을 무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의를 했고요. 바로 올해 기각을 했습니다. 그 반헌법성은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주의가 그것들을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해소하지 못할 만큼 건강하지 않지는 않다라고 단호하게 스스로 가진 제도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김희수 재판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기각 의견을 낸 것은 통합진보당에 동의하거나 통합진보당과 정치적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법률가로서 그것도 헌법을 수호하고 정당 해산 제도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에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은 사문화된 제도입니다. 건강한 정치 제도가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모든 국가들은 인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취지에 동의하는 측면에서 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김용우 의원님은 어떤 전선에 동의한다라고까지 좀 확대 해석을 하시던데 그것은 제가 김희수 재판관의 역사관과 그간의 법률가로서의 소신에 비춰보면 굉장히 모욕적일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이 이제 6월 9일인가요? 6월 9일이죠. 오늘이요? 예.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은 날이 30년 바로 오늘입니다. 60대회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1987년 6월 달에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죠. 저희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저는 민주화 운동 세력하고 민주주의 혁명을 도모하는 세력하고는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진당의 경우에는 후자입니다. 단순한 민주화 운동 세력이 아니고 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세상을 뒤바꿔 보겠다고 하는 혁명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세력의 해산을 반대했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과연 우리가 법의 여러 가지 어떤 잣대만 가지고 해석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이재정 의원님하고 제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네, 손 의원님. 네. 우리 이한열 열사가 저희 지역구 화순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관심이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 문제되는 부분,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분이 뭐 민중민주주의 계열에 동참하는 그런 취지를 밝힌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 질서에 있어서 그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는 그렇게 그런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재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구성과 관련해서 왜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 추천 몫이 아니고 국회 추천 몫에서 뽑느냐에 관한 부분에서 과거에도 이렇게 해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엔 그런 전례가 없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일부러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정도를 가기 위해서 본인 대통령 추천 몫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절차를 밟고서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정정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꼭 하나 아주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정 의원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네오나치즘을 그저 합헌 판결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 재판의 판결을 할 때 현존하고 위험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에서 가지고 네오나치즘이 독일의 그 헌정 체제를 파괴할 수 있는 현존하고 위험의 가능성하고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고 한세가 무력으로도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의 남한을 적화 통일하자고 하고 무장 봉기를 하자고 하는 아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이석기 집단이 가지고 있는 현존하고 위험한 원리의 기준을 같이 본다는 건 그는 재판의 그 기본 성격이 다른 거고요. 사실 네오나치즘이 독일 그 헌정 체제를 바꿀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현재 남한에서의 무장 봉기나 그 통진당 그때 당시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까지 국회까지 진출한 정당이 가지고 있는 위험의 성격을 같이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지금 내정자가 북한을 추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인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맞지 않다라는 뜻이지 결코 제가 그분이 지금 우리 이름이 김희수 소장이 통진당의 의견에 대해서 찬동한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그는 전혀 내용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명백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 길을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구분하고 또 지금 손 의원님이 제기하신 어떤 법률적인 지명에 관한 법률적인 구성 요건, 현재 재판관 관련한 구성 요건에 대해서 이 실정법에 관련한 이제 논의가 좀 다르게 지금 좀 섞여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좀 구분해서 말씀을 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 기회로 따지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사실상 처음 말씀드렸던 내용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또 한 번 더 발언을 하셨으니까 제가 정치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국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김희수 재판관의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적합성 유무입니다. 김희수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 수호 제도에 대한 국제적 추세와 그 제도의 취지에 본연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의 정당 해산 제도의 국제적 추세와 그것에 대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스스로의 자신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그리고 그 절차적 문제성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그 후보자 지명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제도 안에서 보완의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더 어이가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만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더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보완해 나갈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정 의원님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이 문제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 그러면 김희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는 뭐 다시 얘기의 포커스가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정 의원님이 뭐 이채익 의원님하고 뭐 어떤 뭐 대표성을 띠는 사이는 아닙니다만 이 발언에 대해서 한번 또 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님께서 나중에 해명도 하셨습니다만은 뭐 5.18 단체의 뭐 어용 단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또 뭐 고문을 당해봤느냐, 김희수 재판관은 물고문이나 고문을 받은 적이 있느냐, 실정법 때문에 그런 선고를 했다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청문회 당시 어떤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견이 좀 존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했으니까 그건 넘어가시죠. 그 이상 하실 말씀 예. 없으십니까? 예. 아, 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의견이십니까? 네. 그러네요. 저희의 생각과는 상당히 다른 아이고, 제가 의견이 한 있을 것 말씀만 같습니다. 드리면 예. 저는 과거에도 청문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주장을 제가 강하게 여러 번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삼선 의원이고 청문회도 해봤고 해봤습니다만은 이 그 정책적인 면,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 도덕적인 면 이런 부분도 좀 나눠서 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이것이 그 중요한 청문회를 하루에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헌법재판소장을 하루에 그것도 여러 명의 그 질문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의해서 답변만 그냥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청문회가 정말 제대로 된 청문회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너무나 많이 가져봐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정책 청문회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또 가족이라든지 일가 친척의 여러 가지 시시콜콜한 거를 이제 그냥 언론에 그대로 까발리는 이런 청문회는 저는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좀 고쳤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말씀하시죠. 먼저 정태구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사과 그리고 그 이상의 말씀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굳이 이제 국민적 공분을 산 그 내용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김영호 의원님 다른 당 의원님이시긴 하지만 제가 20대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존경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히 드릴 수 있을 만큼 감사합니다. 그 합리적이신 의견들에 제가 경청을 많이 합니다. 방금 주신 말씀도 정말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국회 제도 전반이 늘 그 자리에 국정감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정된 시간에 질의와 응답을 모두 할 수밖에 없는 그 한정된 제도들이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공직자라면 이 한정된 제도 안에서 회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식 답변을 일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인을 보여주는 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드러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제도를 한번 고쳐 봅시다 우리가 힘을 좀 합해가지고. 네,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시죠. 네. 예. 저도 뭐 두 분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청문회가 계속됐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동감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공세적으로 지금 청문회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많이 섭섭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된 거는 지난 9년간의 보수 정권 동안에 지금 여당이 또 상당히 공세적으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또 우리 그 여당 의원들 친구들한테 들어보면은 그 전에 이제 또 DJ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또 너희들이 또 그랬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사실 이거 보면 공수교대를 한 번씩 다 주고받았는데 이번에 또 이제 세 번째 조차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역사 발전이나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면 저도 지금 두 분의 정치로서는 선배님이시고 그런데 그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뭐 지금 이제 그 여당에서 자유한국당이 양보를 하라. 그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9년 동안에 우리 보수의 사람들이 느꼈던 어떻게 보면은 박탈감이나 그런 게 있고 또 이 문제가 촉발된 가장 큰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밝혔고 또 그 실제로 현재 집권 여당이 됐으니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대통령께서 뭔가 좀 더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여당 입장에서도 우리가 했는 위장전입은 애들 교육시키고
생계형이고 너들이 했는 거는 부동산 투기용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했는 거는 뭐 좀 사소한 거고 너들이 했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문제는 또 끊임없이 우리가 또 다음에 정권을 잡고 또 지금 여당이 또 정권을 맡고 또 똑같은 정치 발전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네. 이때는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정리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오랜 의정 경험을 가지고 계신 김영호 의원님의 그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손 의원님 말씀 듣죠. 그래서 예. 이제 뭐 이렇게 인사청문회조차도 서로 계속 치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의 흠집을 내면서 유능한 인재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리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중도정당, 다당체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20대 국회에서 이 청문 절차를 좀 바꿔가지고 어차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의 레코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흠이 없을 수가 없고 또 공직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막혀버립니다. 그럼 현 청문 제도에 의하면은 사실상 앞으로는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흠도 없는 사람이 공직을 맡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청문 절차는 좀 더 생산적이고 정책 위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아주 짧게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뭐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우리가 질의를 하거나 답변을 하더라도 품격은 지켜야 되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당 대변인을 3번 했습니다. 뭐 최장수 대변인도 뭐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이게 품격 있는 언어 또 잘하는 건 상대방이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성명을 발표하고 하면 당 내부에서는 왜 좀 더 세게 안 하느냐 이런 요구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언론인들이 뽑은 바른 언어 상인가요? 뭐 그거는 받았어요. 네. 그런데 당 내에서는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품격 있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은 뭐 이제 5대 인사 원칙이나 이런 거 우리가 과거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후보 시절에. 그런 거에 대한 솔직하고 진솔한 대국민 사과, 의견 표명, 이런 게 있다면은 이번 청문회도 저는 정상적으로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솔직해지면은 저는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다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와중에 이제 얘기가 조금 그 와중에 어떤 이뤄졌던 발언들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좀 한 걸로 정리를 할게요. 제가 네. 그 협조의 희망을 봤다라고 판단을 해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여태 우리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 못 느끼시는 게 약간 서운할 뿐이죠. 제가 정말 사실상 지금 청문회 제도가 신상을 털어서 누군가 부끄러움을 주고 뭐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건설적인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동감합니다. 한 말씀만 그래도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기존 정권이 늘상 반복되어 왔던 이야기다라고 넘어갈 수 없는 지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대 조건에 대한 이야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 역시도 그 조건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이 납득하는 실력 있는 공직자를 여러분들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과거의 경우를 보면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뭐 그냥 단순 의미의 위장 전입이라든지 뭐 논문 표절, 자기 논문 표절이라든지 인용 부족 이 정도로 얘기했던 게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만 보더라도요. 업무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동욱 헌재소장은요. 특정 업무 경비를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요. 연구비를 가로챈 전력이 있고요. 그리고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CIA 자문, 그리고 국방부 김병관 후보자는 무기 중개업체를 자문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도덕성이 문제가 된 겁니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외 비자금 계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를 미채택했는데 임명이 강행된 사안에 있어서도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윤진숙 해수부 장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거는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업무 적합성이 제로였는데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실형을 선고받은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의 전문성은 전무했습니다. 되려 연금 전문가였는데 아니야 달까 연금 손대시다가 어제 같은 실형의 결과를
맞으셨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저희가 야당이었던 시절에 문제 삼았던 내용은 업무 적합형에서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이 있었습니다. 관련한 내와 비등하게 취급되어지지 않게 바라면서 간략히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때 이동욱 그 헌법재판소장을 낙마시킨 것 중에 실제로 불법적인 게 없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 후보자들은 그냥 실정법을 위반했거나 위장 전입을 했거나 이런 거에서 세금을 탈루해도 작은 거고 너들 정부에서 했던 거는 강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정말 이거는 화해가 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재정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우리가 일방적인 양보하는 의미에서 희망을 봤다고 한다면 굉장히 착각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와 같이 신상 털기식, 막말하기,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고 정말 작은 개인상, 사실 보면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30대 초반이나 40대 초반에 있었던 일을 60대 넘은 사람들이 잣대를 갖다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때에서 지도자들은 흠결이 작고 너들 때는 흠결이 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는 우리가 했던 그 민주당이 야당일 때 했던 거는 잘했는 일이고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영원히 협치를 거부하는 이야기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이동욱 소장이 정확하게 그런 보면은 취지가 아니라 삼성에 대한 판결에 관한 문제였고 저작권 위반 문제고 분당 아파트 위장 전입이고 장남청에서 탈루 재판관 시절에 해외 출장 많았고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 어느 거 하나 실정법에 어긋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는 거를 가지고 그때는 잘했는 거고 지금 그것이 야당에서 발목 잡는 거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진짜 흥분하지 마시고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하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점은 저희는 잘했는데 지금 못하고 계세요 취지의 그런 프레임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도덕성의 흠결이라 할지라도 당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흠결의 사례가 있었다라는 취지고요. 그걸 실정법 위반 아닌 그걸 제가 지금 언급했던 내용도 아닐 뿐더러 단순 프레임으로 비교 영향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왜 이재정 의원께서 과거에 낙마된 분들 또는 문제가 있는 분들을 하나하나 나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시긴 하지만 정태욱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청문회 전국에서 좀 민주당도 좀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총리부터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김동연 도덕적으로 크고 작건 간에 흠결이 있습니다. 그거를 전 정권에 비해서 적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양해해달라, 무조건 선택해달라 이렇게 우리한테 강요할 수 있는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국민의당 입장에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더라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협조의 전제가 되는 거는 그 사람이 정말 총리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느냐. 외교 안보 라인의 수장으로서 1600개 대외 공간을 관리하고 700만 해외 동포를 보호해줘야 되는 그 역할을 강경화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비전을 청문회에서 보여줬느냐에 대한 문제제기인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협조하고 있고 또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씩 검증하는 거야 과거의 청문회 과정에서 계속 필요했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당이 협조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나머지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정하겠습니까? 정말 거듭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게 그 면면을 들면서 그 사람들보다 낫지 않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은 그 도덕성의 흠결과 공직 수행 적합성 그리고 물론 청문회에서의 태도 정말 부분적 흠결의 지점이 온당하고 지적이 정말 타당하지만 본인이 지금 이후에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설득 가능한 태도를 보여준다면 또 달리 판단하시겠지요. 그 원칙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경우는 정말 여기 계신 여당이셨던 분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야당의 입장이셨던 분들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다. 청문회의 기준을 말씀하시니까 그런 기준에서
있어왔던 사례를 들었을 따름입니다. 정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포괄적으로 이제 청문회 운영 방식과 접근 방식 그리고 뭐 검증 방식들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청문회 인선 관련해서는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앞서 말씀 중에 좀 섞여 있긴 합니다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하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뭐 이건 사실이니까 야권의 공세가 거센 것도 사실입니다. 공세라는 표현에는 이견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증이 좀 거센 상황인데 뭐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대통령이 지명하면 되는 일이라.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고 또 계속 일관된 뭐 태도를 보여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이 공정거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찰의 수장으로서 그 큰 조직을 운영하면서 단순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가 재벌 개혁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 자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증을 해왔습니다. 다만 국민적 요구 자체가 재벌 개혁이 화두가 되어 있고 그 역할의 일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부로 이렇게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강경화 지명자의 경우는 저희가 좀 아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본인의 그런 뭐 딸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전입 문제라든가 뭐 증여세 탈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 안보 수장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을 분으로서 어떤 비전이나 역할 또 지향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시지 못했다. 이 부분에서 저희 의원들이 좀 같이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를 이룬 것입니다. 예, 정 의원님. 예. 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의 불법 취업 의혹과 관련해서는 뭐 고발장을 제출하는 이런 부분들도 예. 있어서 기존의 어떤 청문회보다는 좀 수위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뭐 저희들 생각에는 김상조 후보가 전문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한 20년 동안 정말 나름대로 그 재벌 개혁에 대해서 올인해온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개인의 이제 사생활 부분에 있어가 부인이 특혜 취업한 것이 그 실정법에 위반되는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조도 지금 우리가 고발했는 거는 전자공문서 900점이라 되는 거를 901점이라고 하니까 1점 올렸다는 건데 그건 정말 생제비 거짓말입니다. 토익은 900점, 905점, 910점 이래 가야 되는데 901점으로 고쳤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잘못됐고 그리고 또 면접 점수 자체도 또 이 조작을 했어요.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여당 쪽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이제 재벌 개혁에 대한 진정성, 뭐 저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너무나 자기가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고 제안을 했던 제안이나 이런 거를 여당 코드에 너무 쉽게 맞춰버리고 그리고 또 무슨 질문이 나올 때마다 여당하고 상의해가지고 여당 당론에 따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 진정성 있는 재벌 개혁 전도사라기보다는 그냥 자리를 추구하는 폴리패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 김상조 후보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아닙니까? 공정,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재벌 개혁도 계속 강조해 왔고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소리 높여 온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인의 그런 아주 불법적인 취업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솔직한 자기 고백을 못하죠? 왜 대국민 사과를 못합니까? 저는 그것이 출발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청문회 질의 답변을 떠나서 제가 답답한 거는 이제 그런 지점이고요. 강경화 후보의 경우에는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 후보라는 점에서 의미도 상당히 있겠죠. 다만 제가 정책적인 면에서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한반도 위기, 특히 북핵 위기죠. 이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과 결단력과 능력이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그것이 이제 검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청문회 때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다른 많은 여타의 일들이 이제 지금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 정책적인 검증에 좀 더 치중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인사청문회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청와대 측에서 직접 나서서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예, 소통이나 설득을 위한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보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는 물론이고 후보자도 진솔하고 낮은 자세로 용서와 이해를 구했습니다. 사실상 이낙연 총리 인준안 표결에 있어서도 대승적 결단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의 이거 국정농단으로 인한 공백과 조기 대선 아닙니까? 그 필요성에만 기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국가적 위기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통해서 협치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면서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내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께, 그러니까 김영우 의원님하고 손 의원님께 네. 말씀 중에 좀 녹아있긴, 의견 중에 녹아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좀 어떤 건지, 어떤 식으로 청문 보고서를 결국 채택해야 되는 과제가 있으니까,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좀 되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왜냐면 두 정당에서 아무래도 좀, 숫자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만, 캐스팅 보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쭤봅니다. 오늘 아마 청문위원들과 또 원내 지도부가 모여서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언론에도 많이 저희들 분위기가 많이 보도가 돼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김상조 지명자의 경우는 저희가 가능하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조건이나 또 기재에 있어서 좀 적격 부적격에 관한 저희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적고 채택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지명자의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고 또 위안부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전향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었지만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사실 여성의 또 이렇게 장관까지 가는 이런 하나의 스토리 이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외교 안보의 중요성 때문에 거기에 능력에 걸맞는 부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우 의원님께서는? 네, 저는 이제 야당이 됐습니다만은 3명 중에 1명은 반드시 낙마시켜야 된다. 3명 중에 2명은 낙마시켜야 된다. 이런 과거 정치식으로 우리가 청문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3명 다 부적격이면은 부적격으로 가는 게 맞고 3명 다 일을 할 만하다. 적격이다 하면은 3명 다 통과시키는 게 맞죠. 그것이 맞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위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당내에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이제 토론이 있겠죠. 근데 저는 저 세 분에 대해서 솔직한 말씀으로 아주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 잘 토론을 좀 해서 좋은 결론을 얻기를 제가 오히려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좀 유보적인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의원들께서 미리 말씀도 주신 외교안보 현안이랄지 그리고 경제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시간은 한 30초씩 좀 지켜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제안을 드려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소방서를 찾은 부분들이 최근에 소방서를 찾은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이 일자리 추경, 그러니까 안전 관련한 이 추경에 대해서 미리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얘기라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친구들이 아직 어려서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자, 멋있는 삼촌도 같이 도와주세요. 같이 해볼까? 호수 잡고, 호수 잡고. 우와, 진짜 잘한다. 와! 이 나라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최일선에서 해주실 분들이 이 소방관들이죠. 그렇게 또 해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임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람하지 않는데 다들 그런 감당할 자신들이 있습니까? 네! 어쨌든 국가직도 재단도 안실 내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절한 시기에 직접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의 형태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우리 의원들께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3당 모든 의원들이 같은 목소리로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안 된다. 민간 기업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공의 문제 제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의원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이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 청년 체감 실업률이 23.7%, 17년 만에 사상 최저입니다. 일부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경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논리가 궁색한 지점입니다. 방금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방서 방문한 사례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공공일자리, 굳이 청년 실업률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필요해서 마련되었어야 할 일자리입니다. 공약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민의 필요성, 그리고 소방직에 근무하는, 공공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중심으로 두고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정말 이번 추경을 또는 처음 정부 개편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문재인표 정치를 하고 싶었다면은 기존 정부 부처의 색깔 지우기부터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창조과학부 이름부터 바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급한 현안부터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 당에서는 저희가 일단 준비한 자료, 이제 각 정책위의장 분들이랄지 또 원내대표들이 발언한 것을 좀 보면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다 반대하시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저희 입장은 좀 다릅니다. 지금 그 지방으로 넘어가는 통으로 넘어가는 교부금 외에 7.7조를 가지고 이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결산위원이어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반대하는 부분은 세금으로 직접 공무원을 늘리는 식의 접근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민생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있고 또 최근에 우박이나 가뭄으로는 재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추경안을 검토하겠다. 그러나 지금 세금을 가지고 야3당이 다 반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식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근데 추경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일자리 개선에 관한 이렇게 그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꼼꼼하게 또 자세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 어젠다로 내세우고 있는 거와 좀 다르게 추경안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 그럼 포괄적인 추경안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의 여지가 있으나 일자리 추경이랄지 이렇게 딱 키워드로 짚어보고 갔을 때는 더 그렇죠.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면은 일자리 추경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근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쇼통이라는 느낌을 드는 게 지금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 증원하는 거 1,500명 늘리는 거예요. 돈 몇 푼 안 됩니다. 20억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우리가 본 예산을 할 때 목적 예비비로 공무원 증원에 대비해가지고 500억이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활용하지 않고 갑자기 이제 그 일자리 만든다는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공무원 12,000명 뽑는데 필요한 돈을 80억을 올려놨어요. 실제로 지금 현 본 예산에 목적 예비비로 500억이나 있고 그 공무원 뽑고 교사 뽑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이런 거 더 뽑으라고 그때 이제 심의 자료 읽어보면 잉크도 안 말랐을 겁니다. 그 자리에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해서 가장 크게 내놨는 게 중소기업의 2+1 아닙니까? 그거는 주관부서에 전화를 해보면요. 그런 계획 자체가 없어요.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산도 몇 푼 되지도 않고요. 그러면 이번에 큰 예산이 들린 게 뭐냐 하면 3조 5천원 지방에 교부세 가는 거는 당연히 지방에 넘겨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안 가더라도 연말에 가고 언제든지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노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라든가 산림감시원에다 이런 거에 대해서 현금을 이래 나눠주는 사업들입니다. 이거는
필요합니다. 그분들 지금 특히 우리나라 소득 분배에서 보면은 하위 소득 20%인지 하위 소득 40%가 급격하게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노임을 이렇게 나눠줄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추경이란 방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냐? 왜냐하면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예산이고 지금 현재 원래도 사업이 본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업 계획을 바꿔가지고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에 있는 대상자보다 대상을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통계 조사를 하면 이게 몇 개월이 걸립니다. 아무리 급하게. 지금 당장 6월 27일 날 이거를 예결 예산 추경을 통과시켜 준다 하더라도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6개월을 시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 올리면 7월 1일부터 당연히 집행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추경은 그 추상적인 그 목적에 있어가지고는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강론에서는 이미 작년에 이런 걸 예상을 다 해가지고 했고, 그리고 또 근본적인 문제는 준비가 안 됐다는 추경인데 하나만 이야기하면 지금 유일호 장관이 4월 26일 날 추경 안 된다고 발표했는 그 사람한테 억지로 정권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추경하는 걸로 말을 바꾸게 해가 옳게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일자리 추경이 급하더라도 정말 인사청문회에 올인해가지고 제대로 된 자기들의 그 정책에 동의하는 분, 이제 김동연 부총리는 우리도 자유한국당도 인정해줘서는 그분이 내가지고 그 코드에 맞춰가 2+1이라 하는 진짜 청년 대책이나 그다음 벤처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난 큰 돈을 저거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펀드 조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거를 확정해가지고 해야지. 정책은 확정 안 되고 예산부터 먼저 가는 이거는 본말이 어긋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좀 짧게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러시면 감사하죠. 예. 네.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느냐, 일자리 환경이나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고 이제 공표를 했는데 세금 가지고 있는 돈 나눠 써가면서 그냥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은 저는 제대로 된 일자리라는 생각은 좀 안 듭니다. 이렇게 계속 그냥 세금 가지고 숫자만 늘리면은 결론은 뻔합니다. 그리스 경제 파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또 최근에 기업들 많이 죽여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와대가. 정말 그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규제 이런 건 좀 완화해주고, 길을 좀 살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4차 혁명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 이거에 이제 그 청와대는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반대신데 이제 주장의 핵심적으로 들리는 부분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왜 그거 안 쓰고 돈을 더 내야 되느냐 이 얘기신 것 같은데. 두 가지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부를 들여다보시고 꼼꼼히 지적해 주신 정택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추경의 면면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도 제가 부분적으로 이제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 기존 예산에서 실행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택 의원님의 의견에도 다른 의견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차치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경 강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지적을 하시고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안 된다라는 그 프레임에 대해서는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세금은요, 쓰지 말고 저금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쓰는 데 있습니다. 기업을 위해서 국민의 천금만금 같은 세금을 퍼주는 데는 그렇게 후하시다가 왜 국민께 들어가는 세금에 항상 그렇게 인색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공적 일자리는 사실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해서 그런 서비스가 늘어나야 된다는 측면을 더 강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일자리라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산업의 구조를 비폐화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필요한 일자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기본 계획을 설립하는 것은 국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방기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직역들이 사실상 국민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필요성을 되물어 본다면은 너무나 부족한 영역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그 서비스의 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 낮은 자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문재인 정부표 세금 바로 쓰기의 일환이라고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청년
실업률에 대한 체감 실업률이 작년보다 지금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경제 호조의 몇 가지 지표로 지금 물릴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기도 합니다. 네, 더 듣고 싶은데 사드 얘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동의하시니 먼저 이제 국방위원장이시니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무력 도발을 하고 있고 소위 미사일 이런 얘기가 지금 온 언론 지면에 도배가 됐는데 네.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논조들이 이런 상황에 사드를 제대로 배치하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런 걸 되묻고 있는데 이런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지금요, 북한 김정은은 2017년 올해를 핵 완성의 해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핵 질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핵 먹구름이 비를 가득 머금고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산을 빨리 써야 되는데 이거 노란 우산 써야 되나 파란 우산 써야 되나 이거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격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조간신문 일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라는 분이 북한이 핵실험 오래전부터 해왔고 미사일 실험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사드가 뭐 그리 급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청와대의 안보의식이 이 정도라면 저는 정말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공직자는 저는 파면해야 된다. 즉각적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사드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마냥 시간 끌고 환경영향평가 그 절차 문제 삼아가지고 다시 원점에서 지금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를 일이죠. 원래 무기를 배치할 때는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는 원래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을 성주 군민들께서 워낙 걱정을 하시니 그렇다면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면은 이게 이제 제2의 강정사태 또 일본의 후텐마 기지 사태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에 방어하기 위한 이 수단을 아까 대통령께서 소방서에 가셔서 좋은 얘기 하셨네요.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겁니다. 그거예요.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사드 도입인데 사드 문제가 완전 환경 문제, 절차적인 문제로 이렇게 둔갑됐다는 것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당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제 얘기하면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네, 30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정책은요, 목적의 정당성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일은 수만 가지가 될 겁니다. 한정된 자원으로서 그리고 최적의 상태 그리고 또 민주주의가 취하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도 존중하면서 하는 것이 정책 결정입니다. 사드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북핵 위기, 도발 가능성만 계속 강변하고 계십니다. 인정합니다. 그 부분을 부인하는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수단으로서 사드가 적절한지에 대한 공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모든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모른 채 진행된 사드 배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일 맞습니다. 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인데 국민이 모르고 또 국민의 안전을 고민했었어야 하는 국방부 장관조차도 논의에서 배제된 채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북핵 위기를 강조하면서 넘어가시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국방부 장관이 몰랐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이 사드 전개에서부터 배치 과정을 국방부 장관이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거야말로 국민들의 주요 지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문제도 있고 우리가 세금을 국민들을 위해 쓰는 거에 적극적입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쓰이기 위한 것이고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문재인 대통령께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드 배치 자체를 그러면 한번 의제로 해서 해라. 이게 환경영향 평가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장기간 아마 그 시간이 끌게 될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대선 때도 그러시고 또 와서도 미국 측에는 사드 배치하겠다고 하시면서 또 환경영향 평가 문제로 또 시간을 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국민들이 볼 때도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취하는 입장이 뭔지를 좀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게 필요한 예. 것 같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김영우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논란은 사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되어진 어떤 무력도 벌여지 이런 거에 어떤 대안으로서 계속 얘기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공식으로 등치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 논의해 본 적이 있느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사드도 마찬가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인사 5대 원칙하고 똑같이 사드가 국민께 이러이러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차는 이렇습니다를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대국민 저는 알겠습니다. 발표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파이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